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가짜 웃음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예에서부터 시작하여 살인사건 그리고 집단 자살 등의 무겁고 우물한 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렇듯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증거라는 영향력에 대항하여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증거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하며 또한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증거가 제공하는 정보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많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증거 법칙은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처럼 우리의 행동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동 비행 조정 장치가 항상 완벽하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때때로 자동 조정 장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특히 자동 조절 장치에 입력된 비행에 관한 자료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궤도 밖으로 이탈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료의 오차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증거 법칙의 조정에 따른 자동 비행이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을 훨씬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히 그것을 제거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 우리에게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자동 조정 장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행히도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부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때 자동 조정 장치의 단점이 야기되는 것이므로 자료에 오류가 생기는 그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최고의 방어 전략이다. 사회적 증거 법칙에 의한 자동 조정 장치가 부정확한 정보로 작동하는 상황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슬을 풀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작된 사회적 증거에 대해서는 반격을 가하라. 잘못된 정보의 입력으로 인하여 사회적 증거 법칙이 우리의 행동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사회적 증거가 제공하는 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연출되는데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사회적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이미 소개된 TV 코미디 프로그램의 가짜 웃음도 이런 종류의 왜곡된 정보에 해당된다. 가짜 웃음과 비슷한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가짜 웃음 같은 청중의 조작된 반응은 전자매체나 전자시대에만 국한된 현상은 결코 아니다. 사회적 증거 법칙이 불로소득자들에 의해 악용된 예는 기나긴 오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되고 있다. 박수부대라고 불리워지는 이 현상은 1820년 당시 오페라 극장의 단골 손님이었던 소통과 포르쉐라는 두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은 단순한 오페라 관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수라는 제품을 팔고 있던 사업가였다. 이탈리아 박수꾼들의 서비스 요금 광고. 평범한 박수에서부터 열렬한 환호까지 박수 부대들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공개적인 서비스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그들이 영향을 미쳐야 하는 청중들 다수가 이 신문을 읽는다 해도 개의치 않았다. 공연 성공 보장 보험이라는 공식 직관까지 내걸고 그들은 청중의 열화 같은 반응을 보장하기를 원하는 가수나 오페라 극장 경영자에게 자신과 종업원들을 대여하였다. 소통과 포르쉐에 의해 꾸며진 반응은 너무도 효과적으로 나머지 청중들의 진정한 열화 같은 반응을 유도하였기에 오래지 않아 이러한 박수꾼 가로 열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박수 리더와 다수의 하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사용은 오페라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간행이 되고 말았다. 음악사학자인 사비는 이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830년에 이르러 박수부대는 그 절정을 맞게 되었다. 이들은 밤에는 박수 치느라 바빴고 낮에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돈을 걷느라고 바빴다. 그러나
소통과 포르쉐식의 박수 부대가 모든 종류의 오페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박수 부대가 점차 성업하게 되면서 박수꾼들도 점차 다양한 스타일과 전문 영역을 갖추게 되었다. 가짜 웃음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킥킥거리는 웃음, 껄껄대는 웃음, 배꼽을 잡는 웃음 등의 각종의 웃음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처럼 박수꾼들의 전문 영역도 아무 때라도 울 수 있는 사람, 가장 열광적으로 앙코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대의 가짜 웃음을 파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을 가장 빨리 웃게 만들 수 있는 웃음을 가진 사람 등등으로 엄청나게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현대의 가짜 웃음 현상과의 공통점 중에서 가장 교훈적인 것은 이들 가짜 박수 부대가 그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오페라 공연 때마다 동일한 좌석에서 박수를 보냈고 회를 거듭하여 박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박수꾼의 리더는 20년이 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공견연하게 그들의 서비스를 광고하기도 하였다. 박수부대가 등장한 지 100년도 넘은 후에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었던 음악 세계의 독자들은 이탈리아의 박수꾼들이 그들의 서비스 요금을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다양한 불로소득자들도 소통과 포르쉐처럼 우리가 사회적 증거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증거의 출처를 숨길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난처한 상황을 점잖게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가치 있지만 간혹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자동 비행 장치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로소득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증거가 분명하게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놓음으로써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조작된 사회적 증거를 해이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들 불로소득자들의 실수를 이용하면 우리는 사회적 증거 법칙의 부당한 영향력에 대항하여 방어할 방법을 찾게 된다. 자동 비행 장치란 우리의 의도에 따라 작동될 수도 혹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비행에 잘못된 자료가 사용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만 사회적 증거 법칙의 유도에 따른 자동 비행을 하면 된다. 그리하여 조작된 자료가 입력되었을 때는 자동 비행을 정지하고 스스로 수동 비행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여 비행 상태를 재조정해야 한다. 조작된 사회적 증거의 투명성은 우리가 언제 그러한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조작된 것이 분명한 사회적 증거로부터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광고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이들은 많은 경우 그들의 의견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어떤 제품의 우수성을 선의해서 추천하고 있다. 사회적 증거 법칙에 따르면 우리와 비슷한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은 매우 효과적인 광고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회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이다. 제품의 우수성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은 절대로 이런 종류의 광고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통 사람을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광고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회적 증거를 제공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비윤리적인 광고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적지 않은 광고 제작자들은 길거리에서 보통 사람들의 증언을 녹화하는 대신 아예 전문 배우를 고용하여 보통 사람의 역을 맡겨버린다. 이들은 인터뷰어의 질문에 즉석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특정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즉석 인터뷰류의 상업 광고의 뻔뻔함은 이를 데가 없다. 상황도 의도적으로 연출되었고 등장인물도 전문 배우임이 분명하고 인터뷰의 대화 내용도 미리 작성된 것이 너무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수한 사회적 증거임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광고를 접할 때마다 나의 정보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주의해라, 경고, 부당한 사회적 증거가 등장했다. 일시적으로 자동 비행 장치를 중단한다. 이러한 과정은 너무도 쉽게 행해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증거의 조작성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뿐이다. 그리하면 불로소득자들의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에 대한 뻔뻔한 과신을 오히려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반격을 개시해도 늦지 않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반격해야 한다. 여기서 반격이라는 말은 단순히 왜곡되고 조작된 사회적 증거를 무시하라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종류의 방어적인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반격이다.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사회적 증거를 왜곡하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짜 즉석 인터뷰 광고를 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은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광고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생산자에게 편지로 알리고 그러한 광고를 제작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와의 관계를 하루속히 정리하라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사회적 증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만일 누군가가 사회적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들면 당신은 당장 반격할 준비를 차려야 한다. 그냥 앉아서 부당한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 앞에 굴복하면 안 된다. 현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지름길의 울타리를 몰래 손상시키고 있는 불로소득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이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당신이 나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당신의 행동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과정상의 오류를 점검하라. 사회적 증거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 증거가 형성되는 과정상의 오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작은 실수가 사회적 증거 법칙에 의해 눈덩이처럼 커져버려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잘못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다수의 무지 현상도 이러한 종류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가장 훌륭한 예로 몇 년 전 싱가포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느 지방은행의 고객들이 미친 듯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동기에 대해서는 아주 나중에서야 일부 고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낼 수 있었다. 그날 갑작스럽게 버스가 파업하는 바람에 많은 군중들이 그 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은행이 도산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한 행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더 많은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똑같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 은행은 파산하지 않기 위해 문을 열자마자 다시 닫아야만 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사회적 증거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 특히 우리의 판단이 확실치 않을 때 그 군중의 집합적인 지식에 커다란 진실을 부여하려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군중들도 자주 실수를 한다. 그들은 확실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 법칙에 반응하여 행동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한다. 사회적 증거와 같은 자동 조정 장치를 완전히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린 사람이 없을 때에도 자동 조정 장치는 그 자체로 뒤죽박죽 엉킬 수가 있다.
우리는 가끔씩 그 기계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자동 조정 장치가 상황에 따른 우발적인 요인들을 근거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재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럴 만한 가치도 분명히 있다. 사회적 증거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결과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의 편지. 전 경마장 직원. 나는 경마장에서 일하면서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증거가 악용되는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베팅한 말의 우승 확률을 낮추어서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승할 확률이 전혀 없는 말에 돈을 걸도록 부추깁니다. 경마장의 확률은 경주마에 걸린 돈을 근거로 합니다. 한 마리 말에 많은 돈이 걸리면 그 말에 이길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도 통합니다. 경마장에 오는 사람들은 경마나 베팅 전략에 대해서 의외로 아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경우 그들은 그저 마음에 드는 말에 돈을 걸게 됩니다. 게시판에 가장 최근 배당률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말을 언제든 알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을 변경시키는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이길 승산이 높다고 판단되는 말을 한 마리 정하고 나서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길 승산이 희박한 가로 열고 15대 1 가로 닫고 말을 선택하여 창구가 열리자마자 그 형편없는 말에 $100를 거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배당률이 2대1로 바뀌어 우승 예상마가 됩니다. 이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베팅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를 게시판에 봐서 확인하고는 남들의 결정에 따라갑니다. 그럼 눈덩이 효과가 일어나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 말에 돈을 걸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다시 창고로 다가가 진짜 승산이 있는 말에 큰 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걸었던 말이 우승하게 되면 처음에 투자했던 $100를 회수하고도 몇 배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직접 이런 일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승 확률 10대 1이었던 말에 $100를 걸어 우승 예상마로 만들었습니다. 경마장 주위로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맨 꼴찌로 결승점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돈을 모조리 따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증거의 이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의 한마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익숙하지 않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 끊임없이 밖을 살피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증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다. 실전 연습. 당신은 방송 제작자이다. 10대 청소년의 자살을 줄이기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그 전에 제작된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증거 법칙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당신이 그 똑같은 법칙을 이용해서 자살 수치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인터뷰를 해야 할까? 그들 중에 고민하는 10대들이 있어야 할까?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